안녕하세요. 예. 항상 인사를 할 때 사진작가 백승유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저자 백승유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원래 이런 강의를 할 때 이 안에 PT를 5분 전까지 수정을 합니다.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 사진가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개념을 논리적인 부분과 상충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5분 전에 사진이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찍어서 다시 넣고 고치기로 하는데, 오늘 PT는 제가 4, 5일 전에 보내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오늘 다시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그 어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그냥 일상에서 막 찍고 계신가요? 그냥 찍히고 찍고. 몇 년 전에 저 사진가 동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앞으로 이제 우리는 다 큰일 났다. 이제 뭐 본인들이 다 찍어가지고 다 끝장낼 텐데 이건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전 국민이 사진작가가 되면 완전한 프로페셔널이 되지 않으면 프로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발버림을 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저는 지금 책이 나왔고,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제가 강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얻어졌던 작품들이 많아요. 제 작품이 아니라 제 제자들의 작품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을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사진을 찍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진가에게는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적중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안 보여요. 예. 여기 있는 사진은 같은 공간에 사진을, 밑에 있는 사진을 먼저 찍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사진은 차가 진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빨간색이 그 주변을 비춰가지고 다른 세상을 만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런 일상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죠. 그런데 카메라를 통해서 바라본 세상은 이것을 하나하나 찍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섬세하지 않게 생긴 사람도 카메라를 들이대면 굉장히 섬세해집니다. 섬세해 보인다고요? 그렇게 믿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미지도 원형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빛이라든가 색깔에 의해서 상황이 달라지죠. 그렇다면 여기 뒤에 보이는 이 모델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처럼 보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여성분들은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겠지만 메이크업을 통해서 집안에서 비춰졌던 이미지와 메이크업을 통해서 바뀐 이미지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바뀔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는 화장빨, 조명빨, 뽀샵빨이라는 3대 빨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태양하에서 아침 햇살과 점심의 조명의 방향, 그 다음에 저녁에 떨어지는 어떤 빛의 색감이 다릅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경험하실 수 있는 나이트클럽에서의 조명, 이런 것들이 사람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포토샵에 의한 변형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는 메이크업을 통해서 그리고 사진가의 감성으로 사진을 찍어냈지만, 이 이미지는 좌측에 있는 이미지나 우측에 있는 이미지나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남성분들은 부인께서 아침이라는데도 화장을 하고 있다면, 그분을 언제 한번 화장을 지우고 한번 다른 거리에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는 아주 당혹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에게 찾아온 50대 초반의 중년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성공한 건축사입니다.
직장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50대가 넘어서 나의 삶에 대한 부분에 또 다른 어떤 의문을 던지게 됐고, 내가 좀 더 나이 먹기 전에 나를 좀 더 매력적인 부분을 찍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저한테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분은 우측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좌측의 이미지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다. 나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이 사진도 자기 침실에 놓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해 줬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자기가 느꼈던 희열감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치유를 시키겠다라고 대형으로 사진을 걸어놓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저에게 메일이 한 장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사진을 찍은 후로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라는 얘기 했어요. 태도는 무엇일까요? 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어떻게? 그전에는 삐딱하게 내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수 있는데, 지금은 긍정적인 거로. 왜 그러냐? 누구나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굉장히 이상한 얼굴로 나와 있는 사진을 보고 기분이 좋아질 사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100카트 중에서 한 카트가 실수로 잘 나왔는데 그 사진이 나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은 많은 그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 커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걸 동일시하는 그런 개념으로 살고 있는 분들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독수리의 열정적인 눈빛을 7, 8년 전에 제가 저의 눈동자를 보고 열정적인 나로 착각하고, 그 착각 속에서 지금의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작가를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거죠. 그 착각 또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착각은 굉장히 좋다. 제가 자주 비춰줬던 분인데, 이분은 아마도 저의 사진 촬영 결과 몇백만 원을 세이브 시킨 분이에요. 그리고 얼굴에 손을 대지 않고 예약을 했었습니다. 이분은 메브리코라라고 50세가 될 때까지 사춘기 때부터 계속 컴플렉스로 고민을 했었죠. 이분은 인생의 반을 거울 앞에서 나를 부정하고 살았어요. 내 코, 이거 메브리코, 나 안 좋아 라고 생각하고, 어느 시점에 이제 안 되겠다, 앞으로의 삶은 내가 정말로 똑바른 내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코를 갖고 싶다라고 해서 성형수술을 예약했는데, 저와의 사진 촬영을 끝내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여인의 얼굴에서 제일 매력적인 부분은 코였어요. 코. 원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마음의 병원화가 있었을까요? 원래 보여지는 건 그대로인데 우리가 예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도 예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눈빛이 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 잠깐. 그런데 예쁘다는 그 개념 자체가 뭐냐면 예뻐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들 보면 그 콩깍지가 예뻐 보였기 때문에 서로 맞은 거죠. 혹시 여기에서 뭐 처갓집에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결혼하신 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자는 남자는 여자를 멋있고 예뻐 보인 겁니다. 그 사람이 원래 예쁘고 멋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 여러분의 지금 바라보는 세상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걸 가지고 살아가고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런 상황. 원형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느냐, 그 시각. 제가 자주 강의를 하는 것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법,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이런 부분은 맥락은 간단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내가 변하는 것뿐이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 했죠. 세상이 복잡합니다. 그건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라 너의 머릿속이 복잡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똑같이 이 논리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분이십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본 분이 아니고 100카트 이상을 사진을 찍었는데 표정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잠깐 나도 모르는 찰나에 눌렀는데 이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첩에, 핸드폰에 메인 사진에, 컴퓨터에 메인 사진 다 걸어놓고 이분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1의
행복가인데 이분은 이렇게 내가 이 이미지가 나라는 개념을 갖고 살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면 그걸로 믿고 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나이는 정확히 안 물어봤는데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정도 안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쭉 찍으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왜 아름다울까요? 이분이 웃어서? 다 웃었네요. 그리고 눈빛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로 제가 책 속에 2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제가 이 부분을 했었습니다. 사진은요, 풍경뿐만 아니라 정말로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점쟁이처럼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 중에 2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찍은 10커트 정도의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내면에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가족 사진처럼 그 사람의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책을 내기 위해서 글을 썼고 그 책을 내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 가족들에게 제 장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 속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 가족들이 5명 있는데 5명의 성격과 자식들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이다라는 예시, 물론 마지막에는 한 사진작가의 예측일 뿐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덧붙임도 했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잘 안 됐을 경우에 제가 치명적일 수 있고 또 따지고 덤벼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좌측에 있는 큰딸, 2번째 딸,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막내 아들, 남편입니다. 여기서 제일 행복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빠. 제일 즐거운 사람은 누굴까요? 아빠. 아빠 정답입니다. 그런데 왜 아빠가 즐거울까요? 즐겁게 보일까요? 즐겁게 보이는 거죠. 그죠? 왜 즐겁게 보일까요? 관상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남편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일 수 있고 미소가 자주 나오는 성향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밌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돼서 깔깔깔거리고 웃는 표정이고 나머지 가족들은 대부분 자주 이런 미소를 띄웠던 사람입니다. 단 둘째 딸만 빼고.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자제분을 두고 있겠지만 이렇습니다. 좌측에 있는 큰딸은 어머니의 미모를 닮았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을 껴안았는데 그 껴안고 있는 이 자세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새침대기고 사랑을 받았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여성. 그리고 둘째 딸은 낀 세대죠. 낀 세대. 낀 가족상의 형제입니다. 언니한테 사랑을 빼앗겼고 딸 둘 낳고 아들을 낳으면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아들 애지중지하죠. 아주 깨물죠. 그런데 둘째 딸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생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얼굴은 자생하면서 생성됐던 굉장히 힘겨움이 묻어났습니다. 남들은 엄청 많이 웃고 있는데 이 딸은 웃었는데 그 웃음이 무덤덤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머니는 이 나이에 이 정도의 외모를 갖고 있는 얼굴이라면 미인. 결혼하기 전에 남편뿐만 아니라 문남성들의 구애를 받았을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분을 갖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아들, 막내 아들.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컸기 때문에 이 막내 아들은 어떤 부분에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 애교가 있는 반면에 철이 좀 부족하죠. 자기 중심이 좀 부족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버지는 성공한 사학가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고집스럽기도 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어떤 상황을 갖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부인이 남편과의 삶을 행복했겠지만 자기주도적으로 가는 그 남편처럼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큰딸은 아버지와 같은 강력한 능력 있는 남성을 만날 것이다. 왜?
여성스러우면서 가냘프고 미인형의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 배우자를 만날 것이고, 그런데 이 어머니는 나처럼 큰딸이 아빠 같은 그런 아주 저돌적인 사람을 만나고 자기 주관을 펼 수 없는 그런 삶에 대해서 큰딸의 미래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남편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죠. 무슨 얘기냐? 그런데 대부분 중요한 것은 이 큰딸은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 아마도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을 생각하는데, 둘째 딸은 자기하고 동등한 느낌에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왜? 자기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더 능력 있는 남자가 자기를 리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같이 동등한 느낌. 그런데 둘째 딸이 부모님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왜냐?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막내 아들 보면 팔뚝에 문신도 있고 한데 이게 문신이 벗겨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둘째 딸이 엄마의 손을 잡고 있고 엄마의 반대쪽 손은 아들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정도 되면 엄마가 마주 잡아줘야 하는데 위에 놓고 있고 딸이 잡았어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무뚝뚝할 것 같은 아버지도 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들의 올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 여기에 간단하게 찍은 가족사진과 표정 속에서도 이 사람의 성향과 스타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액션을 줬지만 이 사람들이 나오는 무의식 중에 행동들, 행위, 이 바디랭귀지는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여자가 메이크업하는 톤이라든가 헤어스타일, 의상까지도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담겨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머리가 길지 않은 이유는 머리를 다듬을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게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최대한 짧게 자르고 그걸 빨리 손질한 다음에 남편을 밥을 해준다든가 아이의 뒷바라지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머리가 긴 분은 그런 어떤 행위보다는 자기와 관련된 미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긴 머리, 여성의 상징이면서 남자에게 코를 유도하는 그런 어떤 그 바디랭귀지적인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환경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 추운 날 바람이 붑니다. 햇빛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은 굉장히 울적해 있는 겁니다. 아침 햇살이 굉장히 화창하거나 저녁 때 떨어지는 그 태양광이 굉장히 석양이 멋있을 때는 황홀한 기분을 갖고 있는 거죠. 누가? 자연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체자는 납니다. 그것을 내가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황홀한 풍경 속에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정말로 기분이 언짢거나 다운돼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미의 기준은 누가 설정합니까? 미의 기준. 네? 나? 그러면 본인은 아름답습니까? 예, 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 예. 지금 앞에 계신 두 분은 부부신가요? 아니에요? 예. 사진 동아리 회원이에요. 그래요? 두 분이 선남선녀에서 이런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조건들은 안 좋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서 이런 다른 사람의 어떤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사진 동아리를 같이 하신다는 것은 왜 사진을 찍으시죠? 찍고 싶으니까. 요즘은 이렇게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누구나 사진을 찍잖아요. 예. 근데 그 사진을 누구나 찍는 사진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진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밥벌이의 수단입니까? 이제 협동조합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분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 근데 이제 밥벌이 이런 것보다 일단은 뭔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렇죠. 예, 지금 배우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가치가 좀 더 상승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죠. 사진을 찍었을 때 왜 본인 혼자만 좋아라라고 한다면 사진을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사진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한 사진 한 커트 한 커트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적해 있는 것은 상실에 의해서 울적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도를 맞은 사람은 돈에 상실해요. 그죠?
왕따를 당한 사람은 관계 상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미모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미의 상실이에요. 여성이 50이 넘어가지고 자기가 여성성에 대한 부분을 하지 못했을 때는 여성성의 상실. 모든 것의 상실이 우울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하나의 관계입니다. 관계 설정. 지금 사진을 배우는 것은 지금 상황이 특별히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관심을 받기 위한 거죠. 내 작품이 너무 멋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동호회 분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갖지 못했던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책 제목은 외로울 때 카메라를 들라. 이것은 제가 책을 많은 사람한테 권한다기보다는 아마도 저에게 한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백승효, 너 외롭지? 외로우면 카메라를 들어. 저는 직업적으로 사진을 찍지만 취미와 특기가 다 사진입니다. 전 지금까지 사진 외에 딴 거를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방송에서는 사진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성취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썰을 풀었지만 사실은 그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 중에 사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진을 찍어주죠. 가르쳐주죠. 어떤 프로젝트를 하죠. 누구에게 기부를 하더라도 내 재능을 기부하는 데 있어서 일당백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노인 치매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사진교육을 통해서 우뇌를 활성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인지심리학을 통해서 감성적인 교육 방법을 가르친다든가 그리고 병석에 누워있는 분에게 과거에 있는 즐거웠던 부분을 회상할 수 있게 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찾아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진으로 할 수 있는 정말로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서 오늘 또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가족 사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70세 어머니 칠순잔치 하기 전에 가족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의미는 뭐냐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박수를 유도하고 깔깔거리게 시켰지만 이때 즐거움 속에서 박수를 쳤다면 더 좋겠죠. 그랬다면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그날의 정서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날의 현장 속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저희들 학교 공부를 시키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박수 짝짝짝. 이때 듣는 이 박수 소리는 어떠한 웃음소리와 어떤 칭찬보다도 굉장히 큰 엔돌핀, 아니 다이돌핀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사진. 제가 스튜디오를 하고 사진작가이기 때문에 이걸 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가족들이 어떤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공통대적인 생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활짝 핀 꽃처럼 웃고 있는 이런 사진을 집에 거실에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감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걸로 저는 전 국민 사진작가 시대에 전 국민의 한 가족당 1년에 한 번씩 가족 사진 찍기를 권합니다. 꼭 저한테 오지 않아도 돼요. 네. 야, 사진이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야,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어떤 느낌 같아요? 사진은 찰나를 잘 잡으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성들의 사진을 찍고 있는데 여성들의 이상한 부위, 어떤 여성의 가슴이라든가 여성의 허리 라인을 본다든가 이런 순간적인 것을 잡아놓고 저를 골탕 먹일 수도 있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사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른쪽 좌측 사진은 뭐죠?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에 비친 색깔입니다. 무지개와도 같은.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컵의 좌측에 색깔이 있는 한 리본을 두었는데 프리즘같이 얼음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이미지가 나오더라도 못 보고 지나가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렌즈를 통하면 이게 보입니다.
저는 항상 카메라 렌즈 속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여자들은 카메라 렌즈 속을 통해서만이 당당하게 여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지 않은 그런 만남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만. 그 대신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저는 여자들과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면 그녀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까 사인해드리면서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제가 카메라를 렌즈를 통하지 않고는 이 여인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빠져들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중간에 렌즈라는 하나의 투과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객관적인 시각으로 카메라가 보여주듯이 저 사람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저분은 객관성으로 나한테 비춰지는 겁니다. 주관적인 개념으로 가면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일상에 우리가 항상 다니는 길거리였지만 여기 있는 부분은 새벽에 제가 운동을 나가는 동네 여기에서 눈이 많이 내린 날 겨울 새벽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눈이 내린 날에 옷을 입기도 하고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 낙엽이 떨어져 있는 날, 풍성한 녹음을 가지고 있는 날의 이 거리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과 의욕을 갖지 않으면 결코 똑같은 일상밖에 없는 단조로운 삶을 다양성 있는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세상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빠져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이번에 책을 내는데 사진가에게 글은 어렵습니다. 이미지를 관장하는 사람에게 텍스트는 어려운 것이죠. 책을 쓰기 시작해서 8개월 만에 책이 나왔어요. 물론 출판사에서도 아주 대단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과정도 있었지만 근데 제가 그 다음 책을 내면 이런 걸 가지고 낼 겁니다. 사진과 글을 믹싱을 해서 아주 재미난 수다 떨기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갈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걸로 나왔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변산반도 솔섬에서 담은 이미지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빠졌어요. 이게 뭐가 빠졌냐면 돌은 모두 같은 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을을 타는 모양입니다. 돌은 같은 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빛나는 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제가 지금 그 심치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해석학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너무 깊이 아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말을 못합니다. 저도 지금 어설프게 아는 거 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학적인 분은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겠습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현상 자체 원형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주관적인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평가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 사람이 가을을 타나 봅니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바닷가에 파도가 왔다가 가면서 남겨오는 자갈, 조약돌 이런 그냥 잡다한 돌을 가지고 저는 뭘 따졌냐면 조약돌이라고 칭했습니다. 조약돌. 왜 조약돌을 칭했냐면 황순원의 소나기에 나오는 조약돌 아시죠? 그 여자아이가 남자에게 돌을 던지죠. 어떤 돌이죠?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소년에 대한 원망과 거기 자기 실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섞여 있는 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생각으로 보면 다시 마지막에 소년을 부르는 또 다른 유혹과도 같은 개념으로 제가 가을을 맞은 가을을 타는 사람의 유혹의 개념으로 잡았는데 조약돌이라는 개념을 쓴 이유 중에 하나 또 어떤 것이냐면 로코코 시대에 아주 유의의 활락했던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에 조약돌은 뭐로 의미했냐면 상류층의 생활의 패턴 그 사람들의 성향을 비꼬면서 던진 말이 조약돌입니다. 콩가루 정도 되겠죠. 콩가루. 그래서 거기에 유혹과 이런 개념으로 이걸 여기에 돌을 적어놓고 여기에 관련되는 것을 분석하는 작업을 제 블로그에다 쓰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 그 상대방이 찍은 사진을 그 사람이 쓴 글을 분석하면서
이 사람의 지금 가지고 있는 심경,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런 전반적인 걸 읽어낼 수 있다는 것. 점쟁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자료가 없으면 결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의 현재의 심리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말을 던졌을 때 반응하는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저도 똑같습니다. 사진을 보고 개략적인 걸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직접적인 걸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텍스트와 이미지는 다니엘 핑크라는 세계적인 석학이 이런 말을 했죠. 앞으로의 세상을 주도하는 자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관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관장하는, 이미지를 관장하는 사람이 글을 썼으니까 저는 앞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하고 친하게 지내셔도 여러분은 네, 공감을 아주 진하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미지만 가지고 사진을 찍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독서입니다. 자기와 관계가 되는 책 읽기. 그걸 통해서 자기 사진에 대한, 자기가 낳은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자기 이미지와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키워진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재미있는 수다 떨기의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수다스럽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러분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세상의 어떤 걸로도 여러분의 가치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세상의 주인공은 나고 모든 가치에 대한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납니다. 여러분은 구세주와도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위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이 감흥도 제 기준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그 누구도 평가하거나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여러분이 저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이고 여러분의 주관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아름다움, 자신감, 자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생성하고 여러분이 다운시키고 여러분이 좌지우지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조절을 하는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행복과 불행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상황의 주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항상 행복한 자의 주도권을 쥐고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포럼 북톡스 317회 외로울 땐 카메라를 들어라. 백승유 저자님 모시고 아까 발표 들었지만 지금 이제 30분간 저희가 생방 토크를 진행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승유 저자님은 사실 저희 북포럼하고 인연이 깊어요. 한 1년 반 전인가 2년 전에 우리 춘천에 북포럼에서 기차 작가들과 기차 타는 이제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백순희 작가님이 참석하셔가지고 그때 사진 특강을 해주셨는데 춘천에서 닭갈비 뜯으면서 참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책을 이제 쓰신다고 쓸 계획이라 하셨는데 그럼 그때 저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나중에 책 쓰시면 북포럼에 나오시죠 했는데 그것이 오늘 이렇게 현실화된 거를 보고 너무 참 감기가 무량하다기보다는 참 야 이분 참 실행력 있는 분이구나 말을 뱉은 말을 정말 꼭 실천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오늘 좀 알았습니다. 자 오늘 그럼 저랑 같이 진행을 맡을 두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날지식을 연 남자 날PD 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원래 가발 쓴 사람이 아닌데 여기 이렇게 오늘 백승유 작가님이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연말이면 지인들하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소품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인들 불러서 소품을 쓰면서 같이 흥겹게 파티를 한다길래 그래서 그 소품을 오늘 우리가 써보고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저 새끼 뭐야 이러지 마시고 그냥 한번 그냥 가볍게 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각자 MC들 자기 소개 좀 하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잇고 싶은 DJ 김정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좋아하는 헤어 디자이너 조준식입니다. 아, 이분은 가발 아니에요. 이분은 원래 생머리가 이래요. 네, 진짜 머리예요. 가발인 줄 네. 알았어. 원래 헤어 디자이너시니까. 네. 네.
자, 그럼 오늘 그 게스트이신 백승희 기자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요. 아까 발표하실 때 잠깐 빼놓으신 것 같은데 원래 백승희 기자님이 사진 작가라기보다는 우리가 포토 테라피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포토 영어 포토 테라피스트 그죠? 네. 근데 포토 테라피스트가 어떤 건지 짧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포토테라피스트는 포토테라피의 ST, 포토테라피라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 영어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쉽게. 사진 치료라고 보면 되는데 뭐냐면 사진은 찍고 그 사람을 찍히고 자연과 상황을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하면서 인간에게 긍정적인 부분을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포토테라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북포럼은 여러분 지금 쭉 봐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MC들이 매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음 주엔 또 MC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오늘은 또 포토 테라피스트를 모셨으니까 오늘은 이제 북포럼은 어떤 토크 테라피스트, 토크를 통한 우리는 또 치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진을 통한 치유와 토크를 통한 치유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근데 토크 테라피스트 말 됩니까? 어떻습니까? 되죠. 왜 되냐면요. 네.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 관심이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건 없습니다. 이 사진 치유 자체도 사실은 관심에 대한 표명이고 관심을 받았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같이 있을 때 멋있는 것 같아. 이 말 한마디에 정말로 많은 시간 아주 자신감 있게 살아갈 네.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사진도 좋지만요. 나중에 나도 뭔가 힐링하고 싶다면요. MC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힐링됩니다. 왜냐면 아까 관심 말씀하셨는데 이 저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은 거니까 나중에 서슴지 마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아까 저는 발표를 보는데 약간 섬찟했던 게 여러분 영화 중에 최근 관상이라는 영화 보신 적? 관상 보신 적 있어요? 관상이요? 네. 거의 뭐 관상쟁이처럼 네. 사진 하나를 보고서 그러니까요. 그걸 프로파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분 책에도 보면은 사진으로서 그 사람의 욕망과 경험과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다길래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제가 사진을 몇 장 갖고 왔어요. 네. 자, 이 사진을 보시고 이건 모르는 겁니다. 이게 각본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을 보시고 이거 누구 사진도 몰라요 지금요. 어떤 분이 찍은 건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지금 두 사진을 한 사람이 찍은 거예요? 네. 네, 한 사람. 한 분. 이거 미리 뭐 아무리 방송이라지만 얘기도 않고 들이대 못. 우리는 원래 날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대로. 사진 잘 찍었네요. 지금 좌측에 있는 사진은 흑백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각선 구도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도전 같은 개념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 안에 있는 그 뮤지션들 또한 자기가 어떤 그 추구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가슴이 타오르는 아주 열정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네. 그런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좌측에 있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 우측에 있는 것은 저런 것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여기 조준식 MC입니다. 맞네요. 네,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오, 진짜 좀 맞는 맞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오. 네. 근데 이 여러분 짜고 한 거 아닌가? 대본에 없던 시작해야 거. 되잖아요. 근데 이 진짜. 말 속에 좀 서운한데 좀이라는 말이 좀 좀 맞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달라요. 사진 감각적이에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저 안에 그 정사각형의 프레임은 아니지만 저 여러 가지의 가능성과 원근감을 통해서 저 어떤 디자인은 그러니까 디자인 얘기하면서 또 디자인을 하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요. 헤어 디자인. 제가 얘기하면서도 제가 좀 신들렸다는 느낌이 섬찟섬찟. 근데 진짜 물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감각적이에요 사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은 지금 어떤? 지금 좌측에 있는 사진도 길이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것도 길을 향해서 가는 도구죠. 네. 뭔가 이건 먼 길을 떠나는 건 아닌데
좌측에 있는 사진은 어떤 인생에 대한 하나의 어떤 항로 그런 느낌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냥 걷는다기보다는 뭔 도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구를 이용한다는 것은 도구 자체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 또한 같이 관계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더불어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인간 관계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요, 이거 제 사진이에요. 제 사진인데, 제 궁금한 게, 제가 사진 찍을 때 맨발 걷는 걸 좋아해요. 맨발. 그러니까 저는 공원이라든지 이거 전철 아닌데 거기 심야 전철 탈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발로 그냥 시원해가지고 여름에 했는데, 사진 찍을 때 제가 맨발을 이렇게 좀 다 찍지않니 그래서 조금만 찍는데 저는 어떤 심리가 있는 겁니까? 제가 저 프로파일 좀 해주세요. 저 뭐냐면 저렇게 어떤 사진의 일부에다가 어떤 표시를 하는 거는요, 예전에 화가들이 그 자기 그림에 자기를 그려놓은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의 카피라이터일 수도 있는데 저걸 계속 집어넣으면 저거는 피디님의 그런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발 같은 남자.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사진은 어떤? 지금 사진이 대부분 역광이잖아요. 네. 빛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초보자라기보다는 조금 노련해지고 있는 그 사진가예요. 빛을 받아들이는 색감이라든가 역광이지만 굉장히 플레어까지 넣지는 않고 굉장히 역광이 깔끔하게 나온 그런 사진인데 대단히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면 항아리라든가 둥글둥글한 어떤 모습들 속에서 그 사람은 그 우측과 좌측, 저쪽 둥근 것과 오른쪽에 있는 이 화초 있죠. 그거에 이렇게 세팅된 둥근 걸로 봤을 때 굉장히 너그러운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사람들을 이해하고 같이 더불어서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의 너그러움을 가진 분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맑아요. 네. 여기 김정미 선생님, 네. 어떠세요? 맞는 것 같아요. 좋은 말만 했으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말지가 않으신데. 너그럽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제 궁금한 거 한번 이제 물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책 본 것도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럼요. 자기 자신을 관음증이라는 그 표현을 딱 쓰신 거예요. 이거 정말 쓰기 어려운 표현 아닙니까? 저희 남편한테 제가 어느 날 당연히 이렇게 좀 보는 걸 좋아해요. 이상하게 이렇게 야동 같은 거 아니면? 나를 왜 이렇게 마누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렇게 관음증이 있어. 이러면 굉장히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스스로가 여자를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관음증적인 그런 그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관음에 대한 것이 부정적인 건 아니고 상대에 대한 관심일 수 있는데 그거 안 가진 사람 있어요? 음자가 들어가서 그랬나? 어떻게 보면 훔쳐보기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저는 심리학을 공부를 하지 않았으되 심리학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 마음을 빗대버리면 돼요. 인간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사람이 정말로 매력적이면 그 사람과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욕구는 다 있는 거죠. 누를 뿐이죠. 이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좀 관찰은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오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 남편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너무 오래 사셨어요. 이제 헤어질 때 연세가 드셔가지고 남편분이 너무 많이. 처음부터 근데요, 저는 그러니까 남편 부인 얘기하니까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셨는데 아까 관음증도로 아까 숱한 여성분들을 그게 정말 그 여성미를 최대한도로 극대화시켜 주시고, 또 책에도 보면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얼마나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냐가 관건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워내기 위해 봄부터 오래된 소초새처럼 나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와, 이런 문구인데 아내 되신 분이 이거 질투거나 바가지 안 긁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쪽새가 뭐 국화꽃을 피우기에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대한 것은 상대성 이론과도 같은데 그 길이라는 것을 얼마나 집중해서 있느냐 그 개념인데 제가 좀 전에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렌즈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매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진을 잘 찍고 미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손치더라도 그거를 그 잣대로 보지 않고 바라본다면 그건 가식입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찍어준 사진이 예쁘게 나온대요. 네.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다 차버렸어요. 아, 너무 사랑이 없다. 아 그러면 매번 여성들을 찍을 때마다 그 여성을 그 순간 사랑하신 순간 그렇죠. 사랑하는 네.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렌즈를 사이에 두고만 사랑하지. 아니 아무리 렌즈를 사이에 두더라도 네. 어떻게 모든 여성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그건 절제로 해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내공이 사실 그런 내공을 배우고 싶습니다. 네. 그 에너지를 네. 다른 곳으로 빼기 위해서 네.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을 절제합니다. 열심히. 네. 아. 운동을 많이 하면 지쳐서 아니 그러니까 머리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래까지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래는 여기서 절제하는 거죠. 네, 이 아래로는. 운동을 통해서.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책에 여기는 없는 막, 말인데. 예. 야. 100% 공감합니다. 네. 여기 보면 이 사진이 그 책에서 나오는 사진인데요. 네. 아내분을 이분이 아내분이에요. 네, 네. 아내분이신데 아내분 처녀 시절. 지금 아내분이 아니라. 아내분에게 작업을 걸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사진가적인 그 위치가 더 높아졌다면 아내의 이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초보였기 때문에 저 정도에서 멈췄어요. 이게 조금 더 상승됐더라면 정말로 내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는데 이 얘기는 와이프가 이런 방송 안 보기 때문에 하는데 이 사진은 지금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예전에 필름 시절에는 카메라를 가지면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연장시킬 수 있었어요. 찍은 다음에 찍은 다음에 사진을 많이 뽑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괜찮은 걸 뽑았다고 또 만나고 그다음에 뭔가 액자해서 만나고 다시 봤는데 이것도 괜찮다. 하나 더 해서 만나고 그러면 이거 정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탤런트들 중에 엑스트라로 있는 사람들 보면 얼굴 상태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정감이 갑니다. 그 원리예요. 이건 제가 그때 이런 심리적인 걸 파악했다면 정말로 뭐 미스코리아 이상까지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게 됐는데 너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너무 순진했구나. 이때는 초보 시절. 초보 시절이셔서. 뭐. 그럼 지금 이제 고수시니까 이제 포토 테라피스트로서 저희를 위해서 작업용 사진 촬영의 그런 핵심을 알려주신다면. 지금은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바로 보여주니까. 왜 어려워졌냐면 그렇죠.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상대편이 찍어주는 거에 대해서 낯설어지 않아요. 왜 자기도 찍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작업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카메라로 작업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카메라로 작업 어설프겠다는 싸대기 맞아요. 맞아. 시대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책에 이 사진 보고서 사진이란 것이 이제 아까 포토 테라피스트라고 하셨는데 이게 부부간에 사실 우리가 갈등 있는 부부도 많고 연인 간에도 갈등 있는 연인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갈등과 소통에 사진 촬영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는 한 예인데 요게 요 얘기 좀 해주시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50대 부부인데 문제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그 법원에 가면 이혼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주잖아요. 그 기간을 줄 때 그 시스템에 제가 다 못하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부들이 그런 어떤 치유를 시키는 사람한테 저 사진 촬영하는 방법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면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그것처럼 서로를 사진을 찍다 보면 같은 피사체를 찍는데 달라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도 느끼는 것을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 이 달랐구나. 내가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들이 그거였구나라는 것을 간단한 것 같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일상을 살았던 거지 이렇게 심오하게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사진 촬영을 통해서 그걸 하게 되면 굉장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사진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딸을 이게 형상화시킨 딸이구나. 건데 부부가 이런 거죠. 따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진 중에서 어느 분이 부인일까요? 부인이 찍은 사진일까요? 왼쪽? 왼쪽? 딸을 찍었는데. 왼쪽? 모르죠. 그거. 모르죠. 성격에 그렇죠. 따라서. 성격이 다르니까. 네. 그럼 하나를 얘기하면 남편은 활동적이고 여자는 굉장히 차분합니다. 그럼 왼쪽 사진.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습니다. 부인은 좌측에 있는 게 부인이 찍은 건데 부인은 딸아이가 희망하는 것을 들어주는 한 줄기 빛이 머리 위에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밝게 미소 지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것을 역동적이면서 밝고 경쾌한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개념인데 이 자체가 상대를 읽어내는데 같은 피사체를 가지고 오는데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찍는 사진도 엄청난 수백만 분의 수조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눈만 클로즈업 수도 있고 3명을 클로즈업 수 있고 뒤에서 찍을 수 있고 찍을 수 있는 선택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현상을 보는 것은 그것을 지향하는 겁니다. 지향한다는 것은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거 아니면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이런 논리로 맞아 떨어지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뭐 부부뿐만 아니라 연인이라든지 뭔가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동일한 이해하는. 어떤 피사체를 이렇게 한번 찍어가지고 찍어보면서. 서로 맞아. 어떻게 찍었는지 그걸 서로 얘기하는 대화를. 그런 과정 네, 자체가 되게 좋겠네요.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네.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처음에 제가 결혼할 때 작업 걸기처럼 아, 지금은 이걸 건수를 만드는 것은 이걸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방법.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도 그거를 피아노를 잘 치려면 피아노 건반을 다루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것처럼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진을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만 들고 있다고 팍팍 찍어내지 말고 이런 전문가에게 배우라 이 뜻입니다. 그건 아니고 뭔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갑시다. 아까 뭔가 이게 글과 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말의 사진뿐만 아니라. 중요성. 네. 네. 뭐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은 그 39살 무렵에 법정 소송에 한번 휘말린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뭔가 정체성을 새롭게 찾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는 성실하게 살아왔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세상을 원망하는 것도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 법정 투쟁을 한 3개를 했어요. 왜요? 대기업에서 저작권 침해를 해서 법정 투쟁을 시작했고 예.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상으로 보증금을 냈는데 보증금을 안 준다는 아주 거시기한 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소액제 법정 소송이 걸리기 시작하니까 별게 다 걸려요. 350만 원을 못 받은 것도 소액 재판을 걸었는데 이것도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350 받으려고 한 700원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고 나니까 이제 알았어요. 저기서 누가 소송 걸어오면 그냥 돈 주고 끝내자. 이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법조계에 있는 분들을 먹여 살리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내가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망가져요.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그때 그 일 이후에 이 책에도 나오는 멋진 그 사진 있잖아요. 선생님의 네. 그 사진이 탄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확 달라지면서 그런 또 표정이 나올 수 그때 있는지가 일이 있으면서 궁금해요. 머리 다 빠졌어요. 이게 같은 동일인이라고 네. 이해되십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눈매는 같네요. 눈은 살아 있으시네. 이게 이제 몇 살이에요? 뭐 여러 질문이 같이 오는데 하나 얘기할게요. 저거는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 40 진짜예요? 정도 된 거고요. 저거를 17년 된 셀프 것 포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셀프 포트레이트가 뭐냐면 내가 찍으려고 하는 의도를 정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셔터를 누르라고 해도 그건 내 작품입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내가 눌렀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싸대기감이죠.
의도, 누구의 생각이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생각이고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제가 그때 아마도 법정 투쟁을 안 했으면 지금처럼 그 당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렇다고 섣불리 이렇게 법정 투쟁하고 싸우면 여러분들 인생 예전에 다소곳했던 와이프가 경찰서 가서 제가 들었다 놨다 책상을 할 시점에 너무 그 과격하게 성격이 막 오버되면 제가 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옆에 와서 통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검사를 만나고 판사를 만날 때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 그때 와이프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지금 저를 댐비잖아요. 그래서가 아니고 나이 들면 다 댐비입니다. 너무 댐벼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아무튼 멋지네요. 진짜 예술가답습니다. 예술가답다는 거 안 좋아해요. 예술가한테 예술가시네요. 예술가답다는 것은 그 비슷하다는데 저는 예술가입니다. 네. 예술가네 이렇게 해야지. 예술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됐어. 이거 변명한다는 거 문제 있어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네. 여기 북포럼에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네. 이분들을 위해서 셀카를 잘 찍는 비결이라든지 셀카를 잘 찍는 방법 이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스스로 다 알고 있다고. 몰라. 알아요?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모르는데. 디지털 카메라 이 스마트폰으로 핸드폰. 찍어놓은 거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다 예쁘게 나와 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지금 만나면 누군지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진과 다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울과 사진의 차이점입니다. 거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시각과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시각이 달라요. 그 셀카는 주관적인 시각입니다. 그걸 찍어놓으면 남들이 인정을 안 해. 근데 카메라로 찍었을 때, 카메라를 누가 찍었을 때 찍은 사람도 공감하고 3자 여러 명이 공감했을 때 그게 객관화가 되는 건데 많은 주관이 모이면 객관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게 인정이 되는 것이지 혼자 찍어놓고 괜찮다고 올려놓으면 쟤는 이상하게 그냥 혼자 찍어가지고 포토샵 해가지고 난리야. 진짜 만나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누구냐고. 예. 자,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그 농인들 지금 청각의 장애인분들이 계시거든요. 듣고 계시고 그걸 또 저희 김현 쌤이 지금 직접 타이핑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작가님께서 이게 그 청각 장애인분들 청각 장애인 사진전 국제 사진대회가 있는데 거기 나온 분들을 이렇게 직접 코칭을 해줬다고 그랬는데 네. 국제 그 사진대회에 인물 사진 그 항목 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1급 지체장애자 몸이 안 움직여지고 네. 손만 살짝 들어지는 볼펜을 잡을 때도 이렇게 못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 사람이 여기에 셔터를 올려놓고 찍어가지고 그분이 동메달을 받았어요. 와. 그래서 그걸 받음으로써 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었죠. 이렇게 해서 자랑 한번 하고. 근데 이제 이 사진은 청각장애인이 찍은 거예요. 청각장애인이. 청각장애인들은요 귀는 안 들리지만 그 사람 눈으로 말합니다. 눈으로. 우리의 오감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면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감각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청각장애인들은 이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게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요 시각이 없는 만큼 청각이라도 아는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 있습니다. 개가 사람보다 후각이나 청각이 뛰어난 것은 개는 멀리 보지 못하고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고 시각장애인도 그렇습니다. 안 보이지만 상상 속에서 보이는 여기에 있는 이 망면은 이 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없지만 시각적인 부분은 없지만 여기에 시각을 대신하는 부분들은 나타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찍을 수 있죠. 네. 뭐 바람 소리를 아주 예민하게 느껴서 바람의 방향과 거기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부분을 카메라로 해서 찍는다면 그것도 충분히 그 사람이 느낀 거고 그것을 읽어주는 사람, 책을 읽어주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찍은 사진을 읽어주는 사람, 아마 저는 제가 그 사람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치유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어느 한 섹션만 집중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가 있죠. 진정한 테라피네요, 진짜. 네, 정말. 그럼 제가 하는 건 테라피가 안 했어요?
이 사진이란 건요. 이렇게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찍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찍히려면 모델이 멋진 모델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알기로 10년 동안이나 모델학과에서 뭐 포토포즈를 강의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포즈를 취했을 때 멋진 모델이 사진 될 찍을 수 때. 있는지 그런 팁 좀 알려주세요. 오늘 제가 하나의 광고를 더 해야 되겠네요. 예. 제가 이번에 이 책과 더불어 예. 여자 포즈, 천 포즈라는 번역을 하나 했어요. 어. 여자들의 어, 포즈. 뭐예요? 여자 포즈, 천 포즈? 여자의 포즈, 천 천 포즈가 포즈. 있어요. 네. 남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여자들은 그 책 보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 모델을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모델이 될 수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거리 다 하는 거죠. 제가 SNS, 페이스북에다가 어느 날 올렸습니다. 모델 쓰실 분, 학생들의 수업에 교수가 직접 시연하는 부분에 모델로 쓰실 분. 그래서 거기서 7명을 페이스북에서 뽑아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 모델들이 수업에 참여해서 그때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하게 해서 실전 교육에 대한 거를 직접 실행을 하는데 인터넷 속에 일반 모델들을 투입을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능하고 모델이 매력적이고 일반인이 매력적이지 않다? 그건 문제 있는 발상이고 누구나 다 매력적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을 자기가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방법을 몰라서 그러지 다 매력적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약간 외모 컴플렉스 가신 분 몇 분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근데요, 우리가 요즘 사실은 우리가 요새 소셜 하면서 옛날에 비해서 우리 사실 프로필 사진, 그거 사실 다들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계속 바꾸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포즈를 어떻게 취하면 좋을 건지 한번 김정민 씨 한번 해보세요. 자기 찍는다면 한번 품평을 해주세요. 자, 프로필 사진 찍는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제가 어떤 포즈로 취해봐요,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해볼래요? 예? 일반적으로. 프로필, 저는 대문을 건다. 사실 돈을 안 받으면 돈을 안 받으면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정도 체형이면 체형과 이미지 지금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관리된 그 이미지예요. 이 몸매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분은 그 프로필이라는 거는 일반인이 자기의 보관용일 수도 있지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그 연주를 본다든가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잡아줘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나 한번 찍어봐 이 개념이 아니라 제가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떤 이미지로 그림이 그려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맞는 걸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포즈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포즈 취할지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포즈라는 건 언어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말을 못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이 이분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앙탈부리다든가 이런 것들도 나와요. 앙탈 한번 부려보세요. 네. 다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을 멍석을 잘 깔아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옆에서 할 수 있게끔 코칭이 돼야지 하나하나 매만져 주는 걸로는 자연스러운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카메라를 들고 이 사람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와 방법에 대한 개념을 놓고 보면 이분은 제가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보다 몇 배 아주 아름다운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만들어주세요. 아까 강의 중에 가족 사진 이렇게 보시면서 순간적으로 포착된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사람을 파악하시는 게 진짜 프로파일링 같고 정말 대단했거든요. 네. 근데 바디랭귀지를 그렇게 테라피스트님처럼 잘 포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 책 중에 스눕이 있죠, 스눕. 스눕. 스눕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고 좋은 것은 책상 서랍이라 있어요. 네. 서랍 안에 것들. 겉에는 다 치장할 수 있는데 그 안까지 하지 않는 거라 했는데 그런 하나하나에 대한 그 섬세한 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읽었던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바디랭귀지하고
왜 서랍 속에 있는 그 내용까지 파악하냐라고 하지만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하나가 짜맞춰져서 나한테 맞는 지식으로 오는 것이 정말로 날 지식이라고 합니까? 그거? 네네. 그렇죠. 그런 생지식, 어떤 날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지 어떤 나하고 똑같이 맞는 사람의 쓴 책 하나를 100번, 200번을 읽어가지고 내 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체험이죠. 체험. 체험의 중요성을 정말로 어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죠. 노력하면 나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력도 빠르고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것들은 뭐냐면 직접 몸으로 던져서 내꺼화 시킨 거죠. 이론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도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론을 내 걸로 채우고 이런 게 믹싱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관상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관상학자가 따로 없습니다. 나이 40, 50 넘으면요 다 관상학자예요. 맞아요. 그거는 보이는 대로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면 거의 맞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 미래를 찝는 거, 미래를 맞춘 사람은 확률은 높을지 모르겠지만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야,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너는 그냥 있으면 돼. 어떻게 만점을 맞습니까? 해보지 않고. 그렇죠. 노력하지 않은 그 관상학적으로 만들어준 것에 그 사람의 오만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망가지는 거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떠볼 수 있지만 걸어온 부분이 우럭에 있었던 사람을 딱 보면 고생 많이 하셨군요. 우런 삶을 오래 살았고 근육이 거기에 맞춰서 얼굴이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런 부분. 우선 웃는 것도 보면 굉장히 가볍게 웃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잘 웃고 지내던 사람이고 웃었는데 썩소 비슷하게 나온 사람들은 평상시에 잘 안 웃었던 사람들이에요. 웃지 않아서 내려간 이 얼굴 근육은요 다시 올리려면 5년 동안 그런 표정을 줘서 내려갔다면 그걸 다시 만드는데 5년이 걸립니다.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축 처져가지고 상태 엄청 안 좋아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아니, 바꿀 수 있어요?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요? 그렇죠. 나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그 가족 사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 책 보면서 이게 보면 여러분들 좀 약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이게 다 그 작가님 가족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인데 저 뽀글이도 있고 중간에 그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뭔가 가족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출도 하고 같이 이런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근데 우리들도 다 가족이 뭐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뭔가 찍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팁을 하나 주신다면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가님 스튜디오 가면 잘 찍어주시겠지만 그거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집에서 찍는다면. 네. 스튜디오로 가세요. 저기 이게 지금 12년 차 찍고 있는 사진이에요. 12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20년이 되면 1년에 한 찍은 거 중에 베스트 컷이 2장 이상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제가 20년 40커트면 서울미술관에도 전시할 수 있습니다. 대장간에 연장 없어요. 사진가들 자기 가족 사진 제가 이걸 보여주면 아우 내가 찍어야 되는데 동네 사는 친구 잘 안 만납니다. 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 너 카메라 언제 찍을 수 있어? 아우 저거 아이디어? 나 저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실행했냐는 거죠. 너 해봤냐? 안 해봤으면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12년을 했었고 저걸 12년 동안 하되 계속 컨셉을 바꿨는데 저게 좋은 게 있어요. 저걸 아이들이 보면 가정에서 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나를 느낍니다. 쟤들 탈선하지 않습니다. 쟤 공부 무대도 괜찮아요. 쟤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쟤들은. 우리 애들은 학원 별로 안 보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11월 달에 찍는데 10월이 되면 아이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올해는 컨셉을 뭘로 잡을까? 이 가족의 어떤 대화라든가 화목한 코드가 달라져요. 이거는 어디 가서 찍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팁은 어떻게 보냐면 여기 보면 가운데 보면 뽀글이가 있죠. 네. 뽀글이가 저렇게 돼 있으면 저런 의상의 톤을 같이 맞춰버려요. 그리고 저기 가운데 보면 얼굴의 높이가 오선지를 그리면 딴딴따단 이게 책이 있어요. 악보 같아. 그 책을 보면 나오는데 그 책에 맞춰서 악보처럼 연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것도 보면은 레드로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사진은 좀 다르게 찍히는 겁니다. 그냥 눈높이를 찍었다면 이 사진은 위에서 밑으로 찍었어요.
항상 다르게 찍기를 했을 때 사람이 식상하지 않지 항상 낯설은 것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남편이 와이프가 남편을 낯설지 않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 낯설지가 않게.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립스틱을 빨갛게 칠했을 때 남편이 새로운 여자를 만난 같은 기분, 낯설음, 이거에 새로운 뇌에서는 그 사람의 관심을 갖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겁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맨날 낯설어서 싫대요. 너무 달라져서. 가발을 그대로 지금 이제 낯설다는 건 뭐냐면 성격이 자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짜증나는 거야 이제 막. 이게 맞추기가 힘드는 거예요 이제. 존잡을 수가 없어. 근데 정말 이거 정말 저도 가족 사진 제대로 잘 안 찍은 사람인데 책 보면서 이걸 보면서 야 정말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관점과 색깔과 이런 높이들만 좀 생각해서 찍는다면 그죠? 되게 좋은 추억이 쌓일 것 같아요. 네. 저기 사진은 제 아내가 리터칭을 하는데 그래요? 우리 와이프는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엄청 고쳐놔가지고 저걸 보고 제 아내를 만나면 몰라봐요. 엄청 미인이세요, 근데. 제가 더 높일 수도 있었어요. 초보 시절에 만나서 그런데. 자 이제 그러면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분들 뭐든지 물어봐 주시죠. 자 질문 없어요? 질문. 네 마이크 앞으로 좀 주세요. 자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은 한 번에 하나씩. 반갑습니다. 고영현입니다. 오늘 명쾌한 강연 너무 멋있습니다. 질문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직접 마음에 와닿게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에 60, 70, 80까지도 과연 이걸 계속 지속하시는 건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이거는 제 천지기도 하지만 이게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적응해 가기 위해서 저는 항상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면 또 다른 시각으로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카메라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손이 떨리면 옆에 막대기를 붙잡고 찍더라도 저는 사진을 찍다가 죽거나 강의를 하다가 죽는 그것을 저는 죽어가는 아주 제 꿈입니다. 네. 근데 그 사진가라는 그 직업 있지 않습니까? 네. 사진 그 직업으로서는 어떻게 유망하다고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질문에는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영원하게 대세란 게 세상의 흐름과 맞다 보세요. 소셜과 요새 뭐 스마트폰과 뭐 이런 거 얘기. 소위 말해서 사진관에서 사진 찍는 것에 대한 직업은 없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이제 개인이 그 프로젝트 형태로 그 사진에 대한 부분에 그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그 어떤 부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굳이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좋은 길목에다가 스튜디오를 낼 필요가 없이 집에 있는 전화 한 통으로 그 사람을 찾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고 증명사진 사진관에서 안 찍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여권 지금 사진관에서 같아요. 찍어가지고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 양쪽 기 나와야 되고 웃어서 안 되고 눈 똑바로 떼야 되고 이 사진의 어떤 사진가들이 해야 될 영역이 없어져 버렸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네. 진짜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미래는 퀵 서비스처럼 네? 그럴 것 같아요. 퀵 서비스 뭐 사진 그 서비스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정말. 네. 자, 또 질문. 네. 마이크 좀 뭐 하세요. 네, 저자님. 이 사진만 찍으면 표정이 굳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 친구를 맞아. 아주 이쁘게 멋있게 찍어주고 싶은데 어떤 비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제 사람들을 대학 시절에 제가 땄던 자격증이 있어요. 레크레이션 지도자 과정. 두 사람의 신랑 신부를 찍고 있는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와 있는 하객들을 단체 사진 찍을 때 그 사람들 100% 웃을 수 있는 표정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 심리적 개념으로 푸는 건데 카메라를 잡고 이렇게 찍을 때 제가 찍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음을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사진을 찍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야, 둘, 셋.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의 개념에서 이렇게 낯설어지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이것에 의해서 사람은 웃음을 폭발하는데 그 웃음을 폭발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시점부터 굉장히 모든 것이 방어된 것들이 풀립니다. 해제되는. 예, 방어가 해제됩니다. 처음 만난 여자도 제가 이걸 그 전에 개발했으면 와이프는 아니 근데 지금 그런 말이지만 작가님은 얼굴이 약간 해학적으로 생기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굳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이렇게 웃지 않으면 해학적이진 않아요. 굉장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유교 집안에 태어났고 중조부께서 서당훈장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정말로 더 점잖은 사람이 망가지면 그렇겠다. 더 그렇겠네요. 극대화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비프와 애프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무표정에서 어느 어떤 표정이 달라지면 낯설음으로 오는데 그 낯설음이 우스꽝스러우면 사람이 더 뒤집어지는 거죠. 여기 보세요. 찍겠습니다. 이거 반대. 찍겠습니다. 여기 보시고 둘 셋. 네, 딱 차이가 극심하게. 질문.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혼하러 온 부부에게 같은 피사체를 주고 사진을 찍으라 그러면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처럼 극명한 대비를 나타낸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저는 그 가정 행복 코치로서 네. 부부의 차이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참 인상 깊게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혼하러 오는 부부한테 그런 처방을 내립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법원 쪽에 저한테 연락이 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연락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네, 좋겠다. 아니 아주 좋은 그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정말 그 부부들이 도전해보세요.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순한 그 행위를 통해서 차이를 발견하게 하는 아주 좋은 것 같아. 제가 써먹어도 되겠죠. 그건 괜찮은데요. 네. 선생님 뭐 보니까 TV 나오던데 거기 연결 좀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 TV에서 질문. 보셨어요? 질문 없어요? 궁금하신 거? 사진 촬영에 대한. 그러면 뭐 여기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질문. 시간이. 뭐 좀 더 5분 정도 더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사진을 정말 무수하게 많이 찍고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사진이 있다면? 제가 처음에 개인전을 했던 첫 번째 사진이 강아지 사진이었어요. 개 사진. 개 사진. 강아지 사진의 개념하고 그거는 제가 뭐 개인 브랜드적인 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었고 도전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강아지 사진을 찍으면서 이 전시의 이름이 개똥철학이었는데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기여 차원에서 공개 입양아들을 사진전을 통해서 저에게 그 지인을 통해서 그 전시 그 포스터 사진을 찍어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물론 그거를 찍었으면 제가 금전적인 부분으로 보상을 받았겠죠.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공개 입양하다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1차적으로 부모한테 버림을 받고 2차적인 부모를 만나서 새 출발하는 아이들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제가 그 당시에 한 500만 원을 투자했을 거예요. 전시를 하면서 프레임이라든가 도록 같은 걸 다 제가 개인 비용으로 다 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안에도 책 안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 입양아 그쪽 그 합창단에서 제 책을 100권 사갔어요. 이런 식으로 서서히 그 돈의 500만 원의 보상은 받아요. 서서히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혹시 누드화에 대한 유혹은 없으셨습니까? 사실 누드라는 개념이 그 우리가 그 의상을 입어서 자기 언어를 표현한 적절한 것이 있는데 다 벗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거나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모델학과에서 오래 하셨으니까 또 모델 친구. 그렇죠. 걔들을 벗기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무경험이라는 얘기죠. 누드는 제 아내 거밖에 보지 못했어요. 아.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또 이상해 보니까. 아직 도전할 게 많으시네요. 누드 쪽은
관심이 없고요. 제가 지금 포토테라피스트로서 사람이 심리에 관련된 것들이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누드는 제가 않더라도 네. 동호회 분들이 다 누드 모델들 찍고 있어요. 네. 남들이 알겠습니다. 찍는 거 저는 따라하지 네. 않습니다. 질문. 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까지의 백승유 작가는 누구며 앞으로 남은 그 쭉 70년, 80년까지 남은 백승유 작가는 사진 작가로서 어떤 작가인가? 저는 이제 그 디퍼런트, 다르게 하기를 계속 추구하고, 원래 예술 자체가 그렇지만 저는 뭐 예술가도 아니다의 개념의 맥락이 무너졌어요. 예술의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보다도 여러분이 카메라 들면 예술가입니다. 그거를 너는 예술가 아니야 기다를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내가 작가라고 하면 내가 작가인 거지. 저는 지금까지의 삶은 돈키호테적인 삶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저는 객기를 부리며 살 거예요. 뭐 우리가 사람 얼마나 산다고 그거를 누구 눈치를 보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더 웃겨주시겠다는 건가요? 내 웃기게 하는 어떤 행위들이 그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준다면 그건 충분히 웃길 자세는 항상 돼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희가 오늘 이제 방송팀에서 지금 또 야간에 또 다들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좀 이따 1분 뒤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인문학은 행복한 놀이다. 김은영 전님 모시고 인문학이 너무 딥한 아주 무거운 인문학은 아니니까요. 네, 체험이 담긴 이제 인문학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여러분들 지금 페이스북에 그룹에 올리신 사진들은 이따가 요 방송 끝나고 그 작가님이 품평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나온 이 글귀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나에게 중년은 40대 후반부터 죽는 그날까지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한 여자에게 노년은 없다. 그런데 남자는 그 못하는 게 남자 있다는 소리니까 남자는 뭐예요? 네. 저는 남자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확실해. 마음에 들어. 저는 하여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책 뒤에 맨 뒤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자님 이 사진의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끝내는 걸 하죠. 네. 네. 저 사진은 보시면 저 의자가 바라보는 것은 앞쪽이지만 뒤에 보여지는 코발트색의 바다와 하늘은 하나의 유혹이죠. 저에게 그 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그걸 제끼고 당당하게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옆에 갈대가 의자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는 저런 그 사람들 관계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나를 형상화한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의미가 깊은. 자,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죠.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이제 고피디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걸 주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하고 접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 수 있는 한두 개 정도만 오늘 얻어가셔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패턴의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해서 내게 아니듯이 정말 세상은 내 어떤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간다면 충분히 행복을 할 수 있고 즐겁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행복보다 그냥 즐거움 속에 살다가 가는 것이 내 인생을 멋지게 꾸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